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밤 달빛지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은희경 작가님의 새해 선물 세 번째 챕터로 이어나가겠습니다. 데이트의 어린 배시몬. 학교가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가방을 들고 교실 문을 나서려는데 뒤에서 봉이가 나를 부른다. 자기 집에 가자는 것이다. 나를 자기네 무리에 자꾸 끌어들이려는 봉이의 속셈이 무엇인지 알기에 내 대꾸는 퉁명스럽다. 오늘은 안 돼. 이모하고 어디 가기로 했거든. 너희 이모? 시스터 말이니? 봉이의 시스터라는 발음 뒤에서 들려오는 묘한 어감이 불쾌하다. 중학교에 다니는 봉이의 언니 미니도 작년에 이모에게서 영어를 배웠는데 발음에 유난히 혀를 굴리며 젠체하는 게 꼴불견이더니 집에 가서는 또 이모에 대해 어떤 험담을 했는지 봉이의 시스터를 발음하는 억양에는 언제나 야릇한 여운이 감돌았다. 시스터하고 어디 가는데? 봉이가 다시 물었지만 더 이상 상대하기가 싫어진 나는 애매하게 웃어 보이며 그대로 교실 문을 나선다. 그럼 내일이다. 내일은 꼭 같이 가야 해. 등 뒤에서 들려오는 봉이의 목소리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나는 걸음을 빨리 한다. 봉이네 무리는 아이들 사이에 여자 깡패로 통한다. 몇 명이어서 떼를 지어 다니며 일부러 눈에 거슬리는 짓만 한다. 수업 시간에는 이유 없이 다리를 포개고 앉아 건들거리는가 하면 양계장집 선자에게 매일 달걀을 하나씩 바치라고 윽박 지르고 그렇게 해서 상납받은 달걀을 아이들 앞에서 깨먹어 보이는 묘기도 선보인다. 책가방에 주머니 칼이 들어있다는 암시를 하기도 하고 대단한 칼부림이라도 한 사람처럼 손목에 손수건을 붕대처럼 칭칭 동여매고 다니는 것이 내 눈에는 보통 유치해 보이는 게 아니다. 나는 봉이처럼 어른스럽게 보이려고 하는 어린애들을 경원한다. 어른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스스로 어린애임을 드러내 보이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어른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린애답게 보이는 것이다. 어린애로 보이는 것은 편리하기도 하지만 비상시에는 강력한 무기도 된다. 그런데도 아무런 이지적 노력 없이 가만히 있기만 해도 시간이 해결해주는 그따위 신체적 성장을 남의 눈앞에 앞당겨서 보이려 한다거나 다만 금기라는 사실 때문에 본뜰 가치도 없는 어른 흉내에 매료된다거나 하는 것은 역시 봉이 같은 어린애들만의 생각이다. 대성약국 앞을 지나면서 약국안의 시계를 힐끗 보고 난 뒤 내 걸음은 다시 빨라진다. 지금쯤 이모는 나갈 준비를 하기 시작한 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건만 제대로 준비된 것은 하나도 없이 내가 아직 안 왔다는 사실에만 신경질을 내고 있을 것이다. 뻔한 일이다. 대문을 열고 들어왔으니 아직 외출복도 갈아입지 않고 마루 끝에 서서 머리를 빗고 있던 이모가 나를 보자 대뜸 왜 이렇게 늦게 오니 신경질을 낸다. 아직 채비를 갖추려면 멀었으면서 마치 나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말투다. 방 안은 온통 난장판이다. 내 책상이기도 하지만 이모의 화장대이기도 한 낮은 탁자 위에 뚜껑도 제대로 닫히지 않은 화장품 병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려있다. 옷장문은 옷소매가 빠져나와 문에 끼인 채로 억지로 닫아서 비죽 열려있고 양말, 서랍, 벽장문까지 활짝 젖혀져 있다. 어찌나 발밑이 어지러운지 내 책가방 하나 내려놓을 곳도 마땅치 않다. 엄마가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면 뭐라고 할까? 경자랑 셋이서 놀러 갔다고 할까? 경자 이모
어제 큰언니네 집에 갔다면서 벌써 왔어? 용이 주도하지 못한 이모의 빈틈을 내가 막아준다. 아 참 그렇구나. 그럼 그냥 너하고 둘이 갔다고 해야겠구나. 이모는 방으로 들어가 괴종시계를 한번 힐끗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신용을 하더니 난데없이 핸드백을 열어 그 속에 든 지갑을 꺼내 확인하고는 아 있구나 하며 가슴까지 쓸어내리면서 별일 아닌 일로 꽤나 안심을 한다. 만날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긴장하여 정신을 수습하지 못하는 이모는 언제나처럼 자기 자신보다 보는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 오늘 이모의 의상은 큼직한 물방울 무늬가 있는 흰색 원피스인데 같은 천으로 머리띠도 맸다. 뉴스타일 양장점 미쓰리가 2번이나 가복 날짜를 어겼다고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잊지 않고 욕을 하는 옷이다. 미쓰리 언니가 약속을 어긴 것은 그녀 쪽 잘못이라기보다는 열을 걸리겠다고 하면 일주일 안에 해달라고 하고 일주일은 잡아야 한다고 하면 닷새 뒤에 찾으러 오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이모의 조급한 성미 탓인데도 말이다. 무턱대고 빨리 해달라는 것 말고도 이모의 옷에 대한 까탈은 보통 심한 것이 아니다. 이 물방울 무늬 옷도 이모가 잡지책에서 보고 마음에 들어서 직접 책을 들고 가 똑같은 디자인으로 맞춘 것인데 이모는 생각보다 옷이 안 나왔다며 미쓰리 언니를 얼마나 타박했는지 모른다. 잡지책의 모델이 입었을 때 풍기던 화려함이 똑같은 옷을 이모가 입었을 때는 왜 변형을 일으켜서 촌스러움으로 나타나는지 이모는 그것이 불만이다. 내가 보기에 그 촌스러움은 이런 소읍 양장점의 시다일 뿐인 미쓰리 언니의 솜씨가 모자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루비나라는 예명까지 가진 그 모델의 서구적인 분위기를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이모의 체형에 절대적인 원인이 있었다. 이 베니 색깔 괜찮니? 너무 옅지 않아? 이모의 입술에는 요즘 한창 유행인 죽은 분홍색 립스틱이 칠해져 있다. 할머니가 요새 구찌 베니는 색깔이 왜 그러냐? 밖에 나가보면 젊은 것들이 다들 입을 송장같이 허옇게 칠하고 돌아다니더라. 하자. 정말 벨롬의 유행도 다 있다니까요. 얼른 보면 입술이 다 까인 것 같아요. 째보 같기도 하고 라고 장군이 엄마가 냉큼 말을 받던 바로 그 색깔이다. 쌍꺼풀이 없는 이모는 쌍꺼풀 자국을 만드느라 보통 때는 언제나 눈꺼풀 위에 투명한 유리 테이프를 붙이고 있었는데 그것을 떼어낸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눈두덩에 빨간 자국이 남아있다. 속눈썹에다 마스카라를 덧칠하고 검은 아이라인 밑에 녹색 눈썹 연필로 선을 넣은 것이 누가 보더라도 공들인 화장이었다. 이모의 모습은 꽤나 예쁘다. 비록 잡지 속의 모델처럼 세련돼 보이지는 않지만 물방울 무늬 원피스와 머리띠도 초여름 햇살 아래서 그런대로 시원스러운 느낌을 준다. 게다가 21살이란 나이는 신기하게도 이모의 하얀 피부와 크고 검은 눈동자 쪽에는 햇살을 쏟아붓는 한편 퍼진 엉덩이와 굽은 어깨 쪽에는 그늘을 드리워주는 모양이다. 대도리에 구두를 신고 나서 이모는 마지막으로 마루 끝의 기둥에 걸려있는 작은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춰본다. 상당히 의식적인 동작으로 머리카락을 한번 쓸어 넘겨보더니 옆으로 몸을 틀며 어깨를 살짝 들어올리면서 가볍게 고개를 젖혀보기도 한다. 그러고는 자기의 모습에 대한 흡족함의 표시로 괜스레 삐뚤어지지도 않은 내 옷깃을 바로 잡아준다. 자기의 모습이 만족스러운 데다 나를 들러리로 앞세우고 났으니 비로소 일전을 불사할 자신감이 생기는 듯하다. 그 자신감을 미소로 드러내 보이느라고 이모의 번들거리는 죽은 분홍색 입술이 살짝 젖혀진다. 첫 만남을 위해 이모는 장소에 대해 꽤 신경을 썼다.
고심 끝에 이모가 결정한 평생 잊혀지지 않을 낭만적인 장소는 산성 안에 있는 성안이다. 우리 옆에는 유서 깊은 산성이 있다. 관광 명소는 아니더라도 경치로는 그다지 빠지지 않는 곳이다. 성을 둘러싸고 성곽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매년 가을 군민의 날에는 성 밟기 행사가 성대하게 치러진다. 또 백일장 대회나 미술 대회가 열리기도 하고 읍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읍민들의 결집 장소가 되기도 하며 연못과 잘 가꾸어진 숲길이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 있는 장소이다. 읍내 아이들은 그곳 나무숲에서 놀며 자랐고 휴일에도 도시락을 먹을 만한 조촐한 나들이 장소로서 우리 읍에 쓰는 유일한 유원지이자 공원 구실도 해준다. 그래서 읍내 사람들에게는 성안이라는 말은 성의 안쪽 숲이라는 뜻의 보통 명사보다는 우리 읍의 산성을 가리키는 지명으로 쓰인다. 그 성안이 바로 이모의 첫 만남의 성지이다. 성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차부 앞을 지나가야 한다. 언제나처럼 차부는 지저분하고 소란스럽다. 막 공중변소에서 나온 한 아주머니가 이마를 잔뜩 찡그리고 발바닥에 묻은 것을 떼어내려고 고무신 바닥을 이쪽 저쪽 돌려가며 대합실 계단 모서리에 비비고 있다. 파출소 바로 옆에 있는 형제상회에서는 늘 다투기로 소문난 만보기 흥보기 아저씨가 말다툼을 하고 있고 뒷바퀴가 다 빠져있는 고장난 버스 뒤에서 껌파는 아이들이 모여 앉아 저희들끼리 뭘 주고받는 모습도 눈에 띈다. 내 시선은 종묘상 옆의 허름한 식당에서 염주 모양의 발을 들치며 나오고 있는 한 군인에게 가서 멈춘다. 지나치면서 옆눈으로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국밥을 먹고 나오는 길인지 번들거리는 입가를 손바닥으로 쓱 문지르는 그는 다행히 사진으로 본 이형렬과는 전혀 닮지 않은 군인이다. 그러나 이형렬과 전혀 닮지 않은 군인 뒤로 그 군인을 내보낸 뒤 아직까지 흔들리고 있던 발을 들치고 나오고 있는 남자. 그는 분명히 내가 아는 사람이다. 그를 본 순간 나는 이모의 팔꿈치를 쿡 찌르며 작게 속삭인다. 이모, 저기 홍기웅. 그 남자의 존재를 확인하자마자 이모는 못 볼 것을 봤다는 듯이 재빨리 고개를 돌리고는 걸음을 빨리 한다. 뜀박질을 해서라도 그의 시야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그런 돌출된 행동이 오히려 시선을 이쪽으로 돌리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발놀림을 극히 조심하면서 속도만 내느라고 이모의 걸음은 뒤뚱거려진다. 그러나 그 노력도 헛사이다. 이모는 그 남자의 매서운 눈을 벗어날 수는 없다. 이미 남자의 굵직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온다. 용옥이 어디 가냐? 남이사 어딜 가든 말든. 발걸음을 조심하던 것에 비하면 이모의 태도는 상당히 당돌하다. 셀쭉하게 대꾸를 하면서 혹시 지금 그와 말을 나누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볼까봐 주의를 한번 휘둘러 본다. 발걸음은 이형렬이 기다리고 있는 성안을 향해 멈추지 않은 채. 그렇게 쪽 빼있고 어디 가냔 말이야. 이모는 한번 대꾸해 준 것만도 커다란 선심이었다는 표정을 노골적으로 지으며 그만하게 걷기만 한다. 그러나 홍기웅은 이모가 서너 걸음에 걸쳐 걸어간 거리를 한 걸음으로 성큼 따라잡으며 따라온다. 홍기웅은 깡패다. 그가 어떻게 깡패질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따금 어른들의 화제에 등장할 때 그가 맡은 역이 늘 깡패이다. 그는 중앙극장 집 아들인데 그냥 아들이 아니고 작은 각시가 낳은 아들이라고 한다. 어릴 때는 착하고 유순했던 그는 중학교 때 어머니가 죽은 뒤부터 빗나가기만 하더니 아버지에 대한 강렬한 포환 때문에 결국에는 반항적인 삶을 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깡패질이라는 것이다. 여고 2학년 때인가 이모는 친구들과 함께 딸기밭에 놀러 갔다.
원두막에 둘러앉은 이모네는 주로 선생님 얘기인 기나긴 수다를 떨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가 문득 포플러 사이로 쏴하고 바람 소리가 들려오자 센치한 기분이 들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는 그래도 이모의 노래가 출중한 편에 속했다. 친구들의 잘한다 소리에 고무된 이모는 바우곡의 산타루치아를 불렀고 그 뒤에도 잘한다 소리가 계속 나오자 펄 시스터즈의 찻집의 고독으로 보답했으며 예스터데이를 불러 팝송 실력까지 과시했다. 그날 여러모로 기분이 좋았던 이모는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그만 다리를 삐고 말았다. 명자 이모가 영호가 네 다리 밑에 뱀 지나간다 고 소리치자 이모는 친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엄마야 하면서 다리를 한껏 쳐들었고 그대로 논뚝길에 엎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꽤 먼 나들인데다가 논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모는 어쩔 줄을 몰랐다. 그때 논이 끝나는 저편 언덕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이모에게로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이모를 부축했다. 아니 거의 겨드랑이에 끼다시피 했다. 남자의 어깨 죽지에 머리를 묶게 된 이모는 창피하긴 했지만 갑자기 흑기사처럼 출현한 그 덕분에 마녀의 첨탑 속에 갇혔다가 구출된 공주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기에 싫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 남자가 바로 홍기웅이었다. 이모를 겨드랑이에 낀 채 홍기웅이 앞장서고 그 뒤를 3명의 여고생들이 기득거리며 따라가고 있는 장면은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었다. 특히 홍기웅에게는. 읍내가 가까워지자 홍기웅은 자기의 겨드랑이에서 이모를 꺼내 친구들에게 맡겼다. 수줍음과 내숭 때문에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함축적인 눈길만 던지는 이모에게 홍기웅이 돌아서서 남긴 말은 이 말뿐이었다. 아까 바오곡에 부른 게 너지?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던 노래다. 홍기웅의 보잘것없는 정체를 알기까지 그 말과 그 말을 할 때의 야성적이고 우스어린 표정은 맨발의 청춘에서 신성일이 엄영란에게 그랬듯이 꽤나 이모를 사로잡았다. 그러나 얼마 안가 자기가 흑기사가 아닌 깡패에게 구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모는 친구들에게 아예 그때의 일을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잊을만 하면 불쑥불쑥 나타나 앞을 가로막는 바람에 홍기웅이라면 이를 갈게 되었다. 그러나 그럴수록 얄궂게도 홍기웅의 마음속에는 이모가 영원한 연인으로 깊숙이 자리 잡았다. 눈앞에 버티고 선 홍기웅을 한껏 노려보면서도 이모의 표정은 여간 불안하지 않다. 두 사람의 사연을 모두 알고 있는 나 역시 이모 못지않게 불안하다. 특히 걱정인 것이 홍기웅이 계속 이런 기세로 따라오다가 성안까지 간다면 거기서 이모를 기다리고 있는 남자를 목격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제 아무리 용감한 대한민국 군인이라 해도 이영렬 따위는 홍기웅의 주먹 아래 늘씬하게 때려 눕혀질 게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모는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려 우는 표정을 지어 보인다. 녹색 아이라인이 일그러지면서 그러지 않아도 허옇게 칠해진 이모의 입술이 조바심으로 한층 창백하다. 이 정도 위기 관리도 못하는 이모가 한심해서 나는 대래 용기가 생긴다. 바로 이럴 때에 어린애라는 것이 무기가 되어준다. 하룻강아지인 나는 범무서운 줄을 모르기 때문에 대담하게도 홍기웅에게 반말로 소리친다. 우리 이모 보내줘. 나 상 타러 간단 말이야. 속으로는 홍기웅이 금방이라도 그 험상궂은 얼굴로 뭐야 하면서 내게 주먹을 내두를까봐 조마조마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겨우 12살인 나의 반말짓거리를 모욕이라기보다는 어리광이라고 해석해버린다. 당돌함이 귀엽다는 듯
오히려 그는 내게 빙긋 웃어 보인다. 하기야 그는 언제나 내게는 너그럽다. 어쩌다 길에서 마주치면 다정하게 아른 체를 하고 가볍게 손까지 들어 보인다.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은 이모한테는 으름장을 놓느라 인상을 쓸 때도 있지만 그 이모의 조카인 나에게는 언제나 선심공세 아니면 이런 식의 너그러움으로 대하는 것이다. 진이 너 상터로 간다고? 그의 눈길은 대견한 빛을 띈다. 착한 아이들이란 언제나 어른에게 공통된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이 순간 나는 이모와 홍기웅의 공동의 조카가 되는 것이다. 나로 인해 유발된 공통된 정서에 의해 이모와 편이 지어진 채 나란히 서서 대견한 어린애인 나를 내려다보는 그의 표정은 행복하기까지 하다. 행복감을 맛본 그는 이모를 놓아줄 마음이 든다. 그는 발길을 돌리면서 이모를 향해 이 말 한마디만 내뱉는다. 집에 일찍 들어가. 이모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차부 쪽을 향해 돌려진 그의 등 뒤에 뭐라고 한마디 쏘아붙이려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 가벼운 입을 용케 다물고는 다시 성 안으로 걸음을 옮긴다. 어서 가자고 재촉하는 이모에게 팔을 잡혀 그 자리를 떠나면서 나는 딱 한 번 뒤를 돌아보았는데 홍기웅의 떡 벌어진 어깨를 감싸고 있는 계절에 맞지 않는 가죽 점퍼는 내가 익히 아는 아리랑 비어홀 안으로 사라지고 있다. 하필이면 이런 때 저 자식을 만날 게 뭐야? 아유 신경질나. 이렇게 말하며 손목시계를 보는 이모의 얼굴에는 첫 만남에서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교양을 과시하지 못할까봐 초조함이 깃든다. 여자는 약속 시간에 조금 늦게 나타나서 애교스럽게 코리안 타임이잖아요. 호호 하면서 비싸게 굴어야 한다지만 편지에 썼듯이 진실한 여성을 좋아하는 이영렬이고 보면 시간을 지키는 편이 교양 있게 보이리라 싶었던 것이다. 홍기웅의 마음속에는 이모뿐이다. 그러나 지금 이모의 머릿속에는 이형렬뿐이다. 홍기웅이라는 꼭지점에서 뻗어나온 선은 이모를 향한 직선을 그리지만 이모라는 꼭지점에서 시작된 선은 이형렬을 향한다. 그러면 이형렬의 선은 그 선은 과연 화살표를 달고 이모 쪽으로 그어질 것인가. 큰 길을 벗어나 오솔길로 접어든 뒤 오르막길을 5분쯤 올라가면 작은 내가 흐르고 그 뒤부터가 성안이다. 우리가 오르막길로 접어들었을 때 성문 쪽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성문의 굵은 기둥에 기대어 군인이 하나 서 있다. 그 모습을 보더니 이모가 잽싸게 윗입술과 아랫입술에 힘을 주어서 두어 번 맞비벼대며 내게 속삭인다. 진이야, 나 얼굴 괜찮니? 그런데 그 군인이 성큼 다가와서 힘차게 경례를 붙인다. 상병 이형렬, 애인에게 인사드립니다. 수줍은 미소로 그 인사를 받아들이면서도 이모는 군인의 높이와 체적, 그 비율, 이목구비의 균형을 재빨리 훑어본다. 군인 또한 이모의 수줍은 미소와 미소를 만들어내고 있는 입술, 물방울 무늬 원피스로 감싸인 21살의 곡선을 본다. 얘는 제 조카 진이에요. 내가 진이구나. 이모가 편지에 내 자랑 많이 하더라. 친근하게 말을 붙이는 이영렬에게 나는 고개를 까딱하고 인사를 한다. 처녀들이 데이트에 아이들을 앞세우고 다니는 것은 아이들이 편지를 전하는 것처럼 일종의 유행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들은 남녀 사이의 서먹함을 누겨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직접 말하기 껄끄러운 어색한 말을 간접 화법으로 바꾸어 할 때도 편리하다. 오늘 내 이모 참 이쁘다. 그치? 이모 보고 아저씨가 좋아한다고 해라. 하는 식의 말이다. 처녀 쪽에서는 아이들을 대동하여 데이트에 공개성을 부여함으로써 남자 쪽에 자신의 정숙함을 암시하게 되며 그럼에도 데이트의 배심원이 철 모르는 어린애라는 점 때문에 데이트 자체의 은밀성은 크게 방해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남녀가 가까워지기 전까지 맞는 일이다. 두 사람이 공유하고 싶은 은밀함의 정도가 철 모르는 아이마저 걸림돌이 되는 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아이들은 필요가 없어진다. 젊은 남녀를 감시한다는 것 자체가 다 헛된 일임을 뻔히 알면서도 어린애들을 동원한다는 것이 어린 배심원들 입장에서 보면 기만이 아닐 수 없다. 영옥 씨는 영어를 가르친다고요? 네. 실력 있으신가 봐요. 난 영어에 제일 자신이 없는데. 이영렬과 이모는 이렇게 몇 마디 말과 눈길을 나눈 뒤 비탈길을 조금 올라가서 나무 밑의 벤치에 앉는다. 이영렬은 글보다는 말 쪽에 더 소질이 있는지 그의 짧고 평이한 편지에서 느꼈던 것보다 훨씬 쾌활하고 또 넉살이 좋다. 글쎄 그 고참이 그러는 거예요.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자기도 애인이 없는데 쫄병이 애인이 있다는 건 영창감이다. 뭐 그러니 애인을 상납해라. 어머 뭐 그런 고참이 다 있어요? 그랬어요. 다른 여자라면 몰라도 제가 영옥 씨를 양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합받을 각오를 하고 딱 잘라 이렇게 말했죠. 안 됩니다, 병장님. 영옥 씨는 제 목숨을 바칠 애인입니다. 라고요. 이모가 얼굴을 붉히면서 좋아하는 기색을 도저히 감추지 못하는 걸 보며 나는 나의 어린 배심원 역할이 이렇게 빨리 끝난 것이 차라리 다행스럽다. 그리 가파르지도 않은 비탈길을 내려오면서도 이모의 걸음은 비틀거린다. 이영렬은 이모를 부축해주고 싶다는 몸짓을 여러 번 해보였지만 선뜻 팔을 내밀기는 망설여진다는 눈치다. 위태롭게 걸음을 옮기던 이모가 갑자기 발밑의 풀이 스르륵 흔들리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지른다. 금방이라도 이영렬에게 매달릴 듯이 그쪽으로 한껏 몸을 돌리고 멈춰 서 있는 이모의 동그란 두 눈은 겁에 질려 있고 입술은 귀엽게 벌어져 있다. 마침내 결심했다는 듯이 이영렬이 이모에게 말한다. 제 팔을 잡으시죠. 이모는 똑같은 호들갑을 두어 번 반복한 뒤에야 짐짓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어렸을 때부터 오르내린 익숙한 이 길이 이렇게 가파른지 처음 알았다는 듯이. 그리고 정말 그러고 싶진 않지만 넘어지는 것보다는 처녀의 수줍음을 조금 유보하는 편이 낫겠다는 듯이. 가볍게 이영렬의 군복 소매를 잡는다. 군인과 그의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긴 머리의 여자. 이영렬과 이모의 뒷모습은 어쩐지 상징적으로 보인다. 군복이 한시성을 표상한다면 긴 머리는 처녀성을 나타내고 또한 군복이 구속을 나타낸다면 긴 머리에서는 자유로운 젊음이 풍겨나온다. 군복이 제한된 현실에 대한 보상 심리를 자극받았을 때 긴 머리의 처녀성은 재물이 될 수밖에 없으며 긴 머리의 젊음이 자유를 구가할 때 군복에게는 그녀의 배신을 돌이킬 수 있는 개인적 시간이 허용되지 않는다. 군복과 긴 머리 여자의 뒷모습에는 배신의 뇌관이 들어있다. 그동안 해가 많이 기울었는지 할머니는 우물가에서 벌써 저녁밥에 안칠 보리쌀을 갈고 있다. 가운데가 움푹 파인 도락에 물과 보리쌀을 넣고 그 위로 주먹만한 돌을 빙빙 돌려가면서 할머니가 묻는다. 왜 혼자 오냐? 이모가 너 데리고 어디 나가더라던데. 같이 성안에 놀러 갔다가 나 먼저 왔어. 왜? 이모는 전에 가르치던 학생 만났는데 뭐 물어볼 게 있다고 해서 가르쳐주러 그 집에 갔고. 나의 말투는 천년덕스럽다. 할머니는 혼잣말로 욕을 한다. 지랄한다. 지 앞가림은 손톱 쳐맬 것도 안 해놓은 주제에 남을 가르치긴 뭘 가르쳐. 밤에 돌아다니는 계집애들은 사내들한테 익혀놓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들어먹어야 말이지. 늦도록 사돌아다니다가 아침에는 지가 무슨 당나라 소동성이라고 해가 머리 끝에 와야 일어난다고. 도대체 갈상머리라고는 없는 년.
이모가 그렇게 늘 늦잠을 자지 않았다면 나는 천년도 전에 중국에 살았던 잠꾸러기 소동성을 알 리가 없을 터였다. 할머니의 욕 중에서 가장 심한 것으로 10억 아내와 오살년도 있지만 이모가 여고를 졸업하고부터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 물론 나한테는 절대 그런 욕을 하지 않는다. 할머니가 저녁을 다 짓고 콩나물국을 내려놓을 때까지도 이모는 감감무소식이다. 몽바우 서울 심부름 보내나 마나라고. 근데 인연이 어디 갔길래 아직도 안 와? 해가 길기는 해도 이미 어스름이 내리기 시작한 때이다. 나도 은근히 걱정이 된다. 이모의 데이트에 배심원 역할을 너무 빨리 끝내버린 것이 아닌지 조금 후회스럽다. 진이야, 내 이모 어디로 간다고 하더냐? 학생인지 동생인지 따라갔다는 그 집이 어디야? 모르겠는데. 넉바진 년 또 어디서 장타령을 늘어놓느라 해 떨어진지도 모르고 퍼질러 있겠지. 그저 나가면 하몽차사니 쯧쯧. 동그란 나무상에 숟가락을 놓으며 할머니가 한참 욕을 하고 있는데 그제야 이모가 대문간으로 들어선다. 그름그리가 고르지 않은 품이 금방 내뱉은 할머니 욕대로 어딘가 넋이 빠진 모습이다. 할머니의 입에서 쏟아지는 지청구도 귀에 들이는 둥 마는 둥, 저녁밥도 먹는 둥 마는 둥. 계속해서 이모는 허공에 초점을 두고 입을 벙식거리더니 할머니가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하는 틈을 타서 살짝 신발을 신는다. 벼락이 떨어질 각오를 무릅쓰고 경자 이모한테 가는 것이다. 그러나 나간 지 얼마 안 돼 경자 이모가 큰언니 내에서 아직 안 왔더라며 그냥 들어온다. 나는 할머니의 설거지가 거의 끝나갈 시각이 되었으므로 언제 불우령이 떨어질지 걱정이던 참에 이모가 일찍 돌아와서 은근히 마음이 놓이는데 반면 이모는 언제부터 그렇게 배짱이 세졌는지 할머니의 야단쯤은 아랑곳 없고 단지 오늘 자기에게 닥친 운명을 축복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만 안타까워한다. 결국은 나한테라도 털어놓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모양이다. 자꾸만 내 얼굴이 어디선가 본 얼굴이라는 거야. 그러더니 국민학교 5학년 때 이사간 옆집 여자애하고 똑같다며 무릎을 치더라. 자기 첫사랑이래. 커피잔에 설탕을 넣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 데이트 경험이 별로 없나 봐. 담배를 집으려고 손을 뻗다가 팔꿈치로 커피잔을 탁 쳐버렸어. 내가 닦으라고 손수건을 꺼내줬거든. 그랬더니 영원히 간직하겠다면서 내 손수건을 가져가 버리는 거 있지. 나는 자꾸만 눈이 감겨서 급기야는 참지 못하고 하품을 해버린다. 그런데도 사방문이 벽지에 몸을 기대고 앉은 이모는 거의 혼자 소리에 가까운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는다. 자기 딴에는 클라이맥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는 이불 속에서 무릎을 야단스럽게 흔들어대기까지 할 만큼 제 기분에 취해 있다. 이모의 호들갑에 할머니가 갑자기 끙 하고 돌아눕는다. 이모는 이불을 입까지 올려 틀어잡고 과장된 몸짓으로 동작을 정지했다가 할머니가 다시 코를 골자 내게 공범임을 확인시키는 웃음을 던진다. 이모는 지금 자기 인생이 장밋빛으로 물드는 것이 신기해서 어쩔 줄을 모른다. 그 장밋빛과 보색 관계에 있었던지 광진 테라 쪽에서는 거무튀튀한 색의 고함 소리가 나오더니 와장창 소리가 이어진다. 이모는 자리에 눕자 오래지 않아 작게 코를 곤다. 저녁 세수도 하지 않고 잠이 든 이모의 감긴 눈꺼풀 위에서 마스카라와 반쯤 지워진 아이라인이 검게 남아있는 모습은 처연하고도 흉하다. 이모는 잠들어 있지만 눈이 다 안 감겨 있는 모습이다. 눈가가 거북한지 이모는 잠결에 손을 들어 눈꺼풀에 남아있던 아이라인을 비벼댄다. 그러자 이모의 눈꺼풀 위에 남아있던 검은 눈동자가 사라지고 눈동자를 완전히 덮고 있는 밋밋한 살덩이만 남는다. 나는 일어나서 형광등에 달린 끈을 잡아당겨 불을 끄고는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 한껏 소리를 죽였을 텐데도 광진 테라 쪽에서 희미하게 우는 소리가 들려온다. 먼 데서 개 짖는 소리는 제법 사방으로 울려 퍼지는데 마루 밑에 행복한 강아지 해피는 바스락 소리도 없이 자고 있다. 정적이 내 잠을 완전히 깨워놓는다.